엄마 새아빠가 공장에 갖다 버린대요. 폭우가 쏟아지는 공동묘지. 우산도 없이 온몸이 젖은 한 소녀가 비석을 껴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산을 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재벌회장 윤도현이었습니다. 소녀가 울며 붙잡고 있던 그 비석은 바로 그의 외동딸 묘였습니다. 도현은 소녀가 떨어뜨린 젖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그는 놀라 우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왜 사진을 보고 그렇게 놀랐던 걸까요? 그리고 폭우 속에서 울고 있던 소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간간히 공동묘지를 뒤흔들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비석들이 하얗게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묘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윤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잃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도현은 검은 우산을 펼쳐들고 묘역을 향해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돌계단이 미끄러웠지만 그는 익숙한 듯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70대의 나이였지만 그의 걸음은 아직 단단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도연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꽃잎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도연은 그 꽃을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아니,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해야 하는 현실이 도연의 가슴을 여전히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은 딸 세아의 생일이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36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5년 전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연은 매년 이날만큼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비서들이 아무리 중요한 회의라고 해도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의 생일보다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묘역에 가까워지자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아의 비석 앞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우산도 없이 말입니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자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비석을 두 팔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옷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추위에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요. 도연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아이는 도연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비석 위에 붙어있는 세아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사진 위를 매우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듯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소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엄마라고요? 이 아이가 세아를 엄마라고 불렀습니까?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냄새. 나 아직 기억나. 엄마가 안아줄 때 따뜻했던 거. 기억나. 소녀는 비석에 볼을 비볐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아이는 마치 엄마의 품처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는 엄마를 찾아
이 폭우 속을 혼자 걸어왔단 말입니까? 소녀는 젖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생일초 하나였습니다. 비에 젖어 불을 붙일 수도 없는 초였지만 아이는 그것을 소중히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구겨진 종이봉투도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엄마. 소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오늘이 세아의 생일인 걸 이 아이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도연. 자신조차 회사 임원들 중 단 한 명도 이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일정을 비워놓자 비서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을 참는 아이의 어깨였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 여기, 혼자 계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5년 동안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저 차가운 땅 속에서 무섭지는 않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도연을 괴롭혔습니다. 나도 엄마 없으면 무서운데 엄마도 무서우시겠다. 소녀가 비석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도연은 우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품지 못했던 딸을 이 아이는 지금 저렇게 품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새아빠가 공장에 갖다 버린대요.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장에 갖다 버린다고요? 빗소리 때문에 잘못 들은 걸까요? 도연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떡해. 엄마. 나 혼자. 어떡해. 소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떨며 소리 없이 우는 아이의 모습에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소녀가 껴안고 있던 낡은 종이봉투가 빗물에 완전히 젖어 찢어졌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비석 앞 돌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도연의 발 앞까지 미끄러져 왔습니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번개가 다시 번쩍이는 순간 사진 속 얼굴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마구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딸 세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본 적 없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세아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부시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세아야, 이게 뭐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협상을 이끌고 큰 결정들을 내려왔던 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의 비밀을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니? 세아야, 너는 언제? 이런.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진 속 세아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연이 평생 한 번도 만들어주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세아가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기억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바빴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세아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소녀가 도연의 기척을 느끼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낯선 어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소중한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사진을 챙길 겨를도 없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무거웠지만 아이는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묘역 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너 세아를 아는 거니?
기다려. 도연이 소리쳤지만 폭우와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도연은 소녀를 쫓아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젖은 계단에 발이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한쪽 무릎을 바닥에 짚으며 간신히 넘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소녀는 이미 빗줄기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짚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손에는 우산이, 다른 한 손에는 젖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 내 손녀구나. 세아의 딸이구나.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회사를 지키느라, 돈을 벌느라, 명예를 쌓느라, 정작 지켜야 할 것을 놓쳤습니다. 딸과 함께 보낼 시간을 놓쳤습니다. 딸이 사랑했던 사람을 알 기회도 놓쳤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것도 몰랐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석을 향해 다가가 그 앞에 섰습니다. 딸의 사진이 빗물에 젖어 흐릿했지만 도연의 눈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세아야,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 어떤 가정을 꾸렸는지.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어.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너한테 관심조차 주지 않았지. 도연은 무릎을 꿇고 비석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저 아이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네가 지키지 못한 아이를 아빠가 지킬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후회로 가득했던 눈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슴 주머니에 넣고 우산을 다시 펼쳤습니다. 소녀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하며 도연은 천천히 묘역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도연의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손녀를 찾아야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도연은 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골목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골목마다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웅덩이에 일렁이며 쓸쓸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소녀였습니다. 아이는 우산도 없이 계속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아이가 또 도망칠 것 같았습니다. 20m 정도 떨어진 채로 도연은 조용히 소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소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폭우를 헤치며 계속 걸었습니다. 마침내 소녀가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반지하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소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건물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창문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그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소녀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집 안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예리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그대로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축 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수건을 찾으려고 일어섰지만 제대로 된 수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리는 싱크대에 걸려있던 낡은 행주로 머리만 대충 닦았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렇게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에 걸릴 텐데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찬밥이 담긴 그릇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식탁에는 제대로 씻지 않은 플라스틱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함께 먹은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리는 혼자였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내자 아이는 뜨거운 그릇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손을 댈 뻔했지만 꾹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리는 찬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몇 숟가락 먹다가 남기려는 듯 했지만 예리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기면 혼나. 아이는 억지로 밥을 다 먹었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혼날까봐 두려워하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고 낡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숙제를 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는 연필을 쥐고 공책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아니라 그림이었습니다. 꽃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그림이었습니다. 예리는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연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그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그리고 있는 거겠죠. 예리는 공책을 다시 펼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아이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철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긴장하며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따뜻한 인상의 남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자는 문을 발로 툭 차며 들어섰습니다. 예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비켜. 예린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남자는 냉장고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다냐? 먹을 게 왜 이래? 예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드릴까요? 남자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린은 그 자리에 서서 남자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라면을 끓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남자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예린은 그 옆에서 조용히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식탁 위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그릇들을 들고 설거지통으로 가져갔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라면이 끓자 남자는 냄비째 식탁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은 그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라면을 후루룩 먹다가 식탁 위에 놓인 예린의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남자가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예린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남자는 공책을 툭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림 그릴 시간에 청소나 해. 예린이 움찔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남자는 라면을 계속 먹으며 말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공장에 갖다 버린다 알았어? 예린의 몸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묘지에서 소녀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무도 안 찾아와. 평생 거기서 썩는 거야. 예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몸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식탁에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쥐었습니다. 사진 속 따뜻한 가족이 지금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사진 속 남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묘지에서 한 말이 진짜였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이라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 왜 예린을 저렇게 대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밤새 그 집을 지켰습니다. 예린의 방에 불이 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예린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가방은 해졌습니다. 도연은 노트를 꺼내 상황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대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묘지에서 주운 사진을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사진은 여전히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드라이기를 가져와 낮은 온도로 천천히 말렸습니다. 사진이 상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진이 마르자 도연은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 세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딸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연이 살아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세아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흐릿하게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빗물에 번졌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아의 필체였습니다. 우리 첩가을 가족 사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 사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세아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세아야, 너는 왜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결혼을 했다는 것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도연은 평생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딸과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아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사진 속 남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체격도 보통이었고 세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예린의 집에서 본 남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인상도 달랐고 체격도 달랐습니다. 이 남자가 예린의 진짜 아버지일까? 도연은 사진 속 배경을 살폈습니다. 작은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뒤에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글씨를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든 것으로 보아 가을에 찍은 사진이 맞았습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은퇴한 탐사보도 기자 정민이었습니다. 정민은 60대 중반으로 오랫동안 사회부 기자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한 지금도 여러 사건들을 비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 나요. 윤도현입니다.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시간 좀 있으시면 급히 만나 뵙고 싶은데요. 정민은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물론이죠. 어디서 뵐까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꺼내 정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민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진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 딸 세아의 묘역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도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폭우 속 묘지에서 소녀를 만난 것, 소녀가 세아를 엄마라고 부른 것, 공장에 버려진다는 말을 들은 것, 그리고 반지하 집에서 목격한 광경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 남자, 뭔가 숨겨진 신분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진 속 옷차림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평범한 사람 같지만 세아 박사님과 비밀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민은 사진 배경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뒤에 보이는 카페 간판, 나뭇잎의 색깔, 그림자의 각도까지 꼼꼼히 봤습니다. 이 사진, 아마 5년 전쯤 찍힌 것 같습니다. 세아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겠죠. 그렇다면 이 아기가 지금 제가 본 그 소녀일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은 예린의 집에서 목격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젖은 채로 방치된 아이 혼자 먹는 찬밥, 그리고 공장에 버리겠다는 남자의 협박까지 말입니다. 정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바로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죠. 정민은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남자가 누군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주소는 아십니까? 도연은 어젯밤 메모해둔 주소를 건넸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 남자의 신분, 직업, 예린 양과의 관계를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군지도 알아봐야겠네요. 부탁드립니다. 저 아이가 제 손녀가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세아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결혼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바빴고 세아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은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복사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정민은 사진을 스캔하고 원본을 도연에게 돌려줬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정민 씨, 저 아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에 갖다 버린다는 협박을 들었을 때 그 아이 표정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도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그 아이를 지켜낼 겁니다. 두 사람은 찻집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차에 오르며 다시 한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세아의 행복한 미소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아야, 네가 지키지 못한 아이를 이제 아빠가 지킬게. 그리고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구인지도 꼭 알아낼 거야. 도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도연은 즉시 정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벽면 가득 서류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책상 위에 여러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회장님.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은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신분증 사본이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사진 속 남자 말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서윤이었습니다. 35살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서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명공학 연구원이었습니다. 세아 박사님과 같은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정민은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연구소 직원 명부, 출입기록,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세아 박사님은 같은 프로젝트 팀이었습니다. 5년 전까지 함께 일했죠. 도연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세아와 서윤이 함께 찍은 연구소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민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고서에는 윤세아와 한서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 날짜는 5년 하고도 반년 전이었습니다. 세아가 정말 결혼을 했었군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비밀 결혼이었습니다. 증인도 연구소 동료 2명뿐이었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비밀로 했을까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세아 박사님께서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만큼 자신과 딸 사이가 멀어져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민은 출생신고서를 꺼냈습니다. 예린의 출생신고서였습니다. 부모란에는 윤세아와 한서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린 양은 세아 박사님과 한서윤 씨의 친딸이 맞습니다. 도연은 출생신고서를 꼭 쥐었습니다. 예린이 정말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세아가 남긴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서윤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이요? 네. 세아 박사님이 돌아가신 직후, 정확히는 이틀 뒤에 한서윤 씨도 사라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아가 죽고 이틀 뒤에 남편까지 실종되었다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익명이었습니다. 전화로만 신고가 들어왔고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민은 경찰 실종 신고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한서윤의 실종 신고는 5년 전 가을에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사 없이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대로 조사도 안 했군요. 네. 성인 실종 사건은 본인 의지로 사라진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연은 서류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세아의 사망 날짜와 서윤의 실종 날짜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 두 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정민은 승철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예린의 집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박승철입니다. 전직 기자였는데 부정 취재와 허위 보고로 업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린을 키우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는 보호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아닙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불법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정민은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세아 박사님이 돌아가신 직후 박승철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출처는 불명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꼼꼼히 봤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직 추적 중입니다만 제약회사 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요? 네. 세아 박사님의 연구 자료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시던 연구 자료 말입니다. 도연은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자료를 박승철이 빼돌렸다는 말씀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서윤 씨의 실종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딸의 죽음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윤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그걸 찾아야 합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박승철이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지금은 낯선 남자의 손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민 씨,
우리가 서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예린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동감입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도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세아의 옛 기록들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사무실을 나서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딸의 남편을 찾아내고 손녀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예린의 학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학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녀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정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아이들 사이에서 예린을 찾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낡은 가방을 맨 예린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떠들며 걸었지만 예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나이 또래 아이들은 친구들과 웃고 떠들어야 하는데 예린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린 옆으로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반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예린아, 우리 아빠가 오늘 학교에 오셨어. 예린이네 아빠는 뭐 하시는데? 예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예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예린을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린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녀가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예린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린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도연은 평소처럼 차 안에서 집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예린의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제약회사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바이오젠텍이라는 중견 제약사입니다. 박승철에게 성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도연은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그 성금이 무엇 때문입니까? 세아 박사님의 연구 자료 때문입니다. 혈액 안정 단백질 관련 연구였습니다. 그 자료가 완성되면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승철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한서윤 씨가 실종된 날짜와 박승철의 해외 출장 기록이 정확히 겹칩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박승철이 한서윤 씨의 실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예린의 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예린의 집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승철이 거실을 돌아다니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철의 목소리가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크고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그 자료만 있으면 10억은 받는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도연은 차에서 내려 집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승철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서윤, 그자는 어차피 아무 말도 못해. 걱정 마. 도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서윤이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승철은 통화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 씨, 방금 승철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한서윤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어디론가 감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제가 모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를 시작할 만합니다. 도연은 예린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걱정됩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승철이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 남자 아이에게도 위험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승철이 예린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승철은 예린의 책상 서랍을 열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승철은 서랍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예린이 소중히 간직하던 엄마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야? 쓸데없는 거 숨겨놓고. 예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내 거예요. 아이는 상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철은 상자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이 집에서 너 거가 뭐가 있어? 승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예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 네 엄마는 없어. 이제 공장 갈 준비나 해.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예린의 집 문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기 직전 정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고,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도연은 주먹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철은 결국 상자를 예린에게 던져주고 방을 나갔습니다. 예린은 상자를 꼭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도연은 차로 돌아와 핸들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다시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 씨,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과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도연은 예린의 집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예린아. 할아버지가 곧 너를 구해줄게. 밤은 깊어갔지만 도연은 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예린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도연은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 씨, 지금 어디십니까? 회장님,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승철이 자주 드나들던 병원이 있습니다.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연은 외곽의 한적한 시골길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이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폐업한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간판도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청솔 요양병원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년 전에 폐업한 병원입니다. 승철의 출입 기록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민의 설명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뒤쪽 비상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회장님.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정민이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병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방들을 들여다보니 낡은 침대와 의료기구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의 환자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뭔가 숨기려 했던 게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실로 보이는 방에 들어서자 낡은 컴퓨터와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정민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에게 복원 프로그램을 받아왔습니다. 삭제된 파일이라도 흔적은 남으니까요. 정민은 노트북을 낡은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손상되어 있었지만 몇 개는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여기 이상한 파일이 있습니다. 특별관찰 403호라고 되어 있네요. 정민이 파일을 열자 환자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환자 신분을 일부러 지웠군요. 하지만 날짜는 남아 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날짜가 5년 전 가을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날짜, 세아가 죽고 바로 그 주입니다. 맞습니다. 한서윤 씨가 실종된 바로 그때입니다. 정민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도를 지나가는 들것이 보였습니다. 환자의 얼굴은 이불로 덮여 있었고 2명의 남자가 들것을 밀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멈춰 주십시오. 도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들것을 미는 남자 중 한 명이 승철이었습니다. 저 남자, 박승철입니다. 확실합니까? 틀림없습니다. 저 체격, 저 걸음걸이. 제가 며칠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03호실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창문에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침대에는 가죽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감금용 시설입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무언가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글씨였습니다. 예린아 미안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위, 당신이 이런 곳에 이렇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민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직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합니다. 침대 밑에서 작은 약병이 보였습니다. 정민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수면제입니다. 용량이 상당히 강하네요. 의식을 잃게 하려고 먹인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항하지 못하게 말이죠. 이틀 후 도현과 정민은 조용한 카페에서 전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지금도 악몽으로 나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원장님이 특별 환자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 환자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항상 이불이 덮여 있었고요. 403호에만 있었습니다. 누가 돌봤습니까? 정민이 물었습니다. 박승철이라는 남자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약도 직접 먹이고 저희는 그 방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간호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원장님 말씀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환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병원 폐업하기 직전에 옮겨갔습니다. 밤중에 큰 남자들이 와서 몰래 데려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과 정민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민 씨, 서윤이 살아있습니다. 반드시 살아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승철이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을 겁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도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예린에게 아버지를 돌려줄 겁니다. 제가 승철의 최근 동선을 추적하겠습니다. 반드시 흔적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각자 차에 올랐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사흘 후 정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철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즉시 정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승철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정민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폐창고 지역입니다. 대부분 비어있는 건물들이죠.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폐창고라니 누군가를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승철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갑니다. 정민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도연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린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예린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예린이 하교하자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예린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낯선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내 엄마를 아는 사람이야.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묘지에서 주운 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네가 떨어뜨린 거지? 예린은 사진을 보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도와주고 싶구나. 너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예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정민을 불렀습니다. 정민이 차를 몰고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며칠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너를 꼭 지켜줄게. 예린은 두려운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정민의 차에 올랐습니다. 정민은 예린을 믿을 만한 지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승철과 맞서도 예린은 안전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과 정민은 승철의 집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밤 10시쯤 승철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연은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1시간을 달려 승철의 차는 공단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이 말했던 바로 그 창고였습니다. 승철은 주변을 살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조용히 건물 외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창고 뒤편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철제 침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자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윤. 도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위가 살아있었습니다. 도연은 즉시 정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민 씨 찾았습니다. 서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십시오. 30분 후 경찰차 2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정민도 함께였습니다. 경찰은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도연이 모은 증거들과 정민의 조사 자료가 충분했기에 경찰은 즉시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승철. 경찰이다. 나와라. 경찰의 외침이 건물을 울렸습니다. 안에서 당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철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그곳을 막고 있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승철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 승철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 자식 죽어도 싸. 도연은 승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딸을, 내 사위를, 내 손녀를.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도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윤 회장. 승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서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로 몸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사위야. 나다. 장인이야. 도연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였지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예린. 세아. 서윤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도연은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예린이는 안전해. 내가 지키고 있어. 이제 괜찮아. 당신도 안전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서윤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도연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도연은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예린이를 함께 지키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찾은 사위였습니다. 딸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도연은 세아를 지키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지만 이제는 남은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급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서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이 급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복도를 오가며 손을 비볐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다가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십니까? 네, 제 사위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장기간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고 근육도 많이 손실되었습니다.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의식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천천히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뇌 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새벽 도연은 정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예린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 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침 8시쯤 정민이 예린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예린은 복도를 걸으며 두리번거렸습니다. 낯선 병원이 무서운 듯 정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예린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린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단다. 도연은 예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예린을 중환자실 창문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운 서윤이 보였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지만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예린은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작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예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아빠야. 할아버지가 찾아냈어. 이제 아빠가 너랑 함께 할 수 있어. 예린은 유리창에 두 손을 모두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도연도 아이의 어깨를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를 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도연의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린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작은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아이를 잡았지만 예린은 그대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예린아, 예린아. 도연의 외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예린은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 어지러워요. 숨이 안 쉬어져요. 예린이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예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 금방 나아질 거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의료진이 즉시 예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도연도 함께 뛰어갔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예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안에서는 의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확인. 링거 추가. 의료진의 외침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간절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예린이를 살려주십시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도 큰 결정을 내릴 때도 항상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도연에게는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민이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예린 양은 강한 아이입니다. 정민 씨, 만약 예린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이 도연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예린이는 괜찮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환자의 혈액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희귀 면역 질환으로 보입니다. 면역 질환이요? 그게 뭡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매우 드문 질환이고 일반적인 치료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서 적합한 혈청을 가진 분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 항체가 필요한데 이건 혈연 관계, 그것도 직계 가족에서만 발견됩니다. 도연은 즉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제 피를 쓰십시오. 당장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로는 맞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직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버지 쪽 혈통이 중요합니다. 도연은 그 순간 서윤을 떠올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약해져 있지만 의식은 있습니다. 회복 중입니다. 의사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혈액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서윤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연도 따라갔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하자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린이가 아프다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위, 예린이가 위험해. 내 피가 필요해. 검사를 해봐야 해. 서윤은 팔을 내밀었습니다.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장 가져가세요. 예린이를 살려야 해요. 의사가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검사실로 급히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도연은 복도를 오가며 기다렸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평생 그런 적 없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기적입니다. 서윤 씨의 혈청이 예린 양에게 정확히 맞습니다. 매우 희귀한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민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의 상태가 워낙 약합니다. 혈청을 채취하면 본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연은 즉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리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어디 있어요? 보러 가야 해요. 사위, 진정해. 예린이를 살릴 방법이 있어. 내 혈청이 필요해. 하지만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서윤은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장 제 피를 가져가세요. 예린이를 살려야 해요. 위험할 수 있어. 내 몸도 약한데. 서윤의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5년 동안 예린이 생각만 했습니다. 세아가 마지막에 예린이를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예린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나쁜 놈한테 빼앗겼습니다. 이제라도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두 손으로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위, 고맙네. 정말 고마워. 우리 세아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아닙니다. 제가 세아를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아를 잃은 슬픔이 예린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최종 동의를 받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체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운 채 팔을 내밀었습니다. 제 딸, 꼭 살려주세요. 제발. 주사 바늘이 서윤의 팔에 꽂혔습니다. 붉은 피가 천천히 주머니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아야, 내 남편이 지금 딸을 살리고 있어. 하늘에서 도와줘. 우리 예린이를 지켜줘. 도연의 기도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혈청이 채취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그것을 급히 예린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혈청을 얻었는데 왜 그런 표정이십니까?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혈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린 양의 면역 체계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혈청과 함께 면역 반응을 안정시킬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혈액 안정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매우 희귀한 물질이고 개발 중인 것도 거의 없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정민이 조사했던 내용 중에 세아의 연구 자료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가 바로 혈액 안정 단백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딸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윤세아 박사님 말씀이십니까?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도연은 즉시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은 세아의 연구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5년 전 세아가 죽은 후 연구소는 그녀의 방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정민은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세아의 연구실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아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서류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정민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 뒤졌습니다. 1시간을 뒤진 끝에 정민은 책상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냉동 보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든 작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세아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혈액 안정 단백질 시제품. 정민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보관함을 의사에게 건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의사는 라벨을 확인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의료진이 급히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서윤 씨의 혈청과 이 단백질을 결합해 예린 양에게 투여하겠습니다. 위험한 수술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과 서윤 그리고 정민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윤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혈액을 뽑은 후라 몸이 더 약해져 있었지만 수술실 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없이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린의 작은 몸에 링거줄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먼저 세아의 단백질을 주입했습니다. 모니터의 수치들이 요동쳤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체온 재가열 준비. 의사의 지시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예린을 감쌌고 체온을 올리는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체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혈청을 투여합니다. 의사가 서윤의 혈청을 천천히 주입했습니다. 모니터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눈빛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분쯤 지나자 예린의 혈액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가 올라갑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올라갔습니다. 예린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젊은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사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도연은 수술실 불이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은 휠체어에서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정민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예린이가 살았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수치가 모두 안정되었습니다. 회복될 겁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아야, 네가 또 우리를 살렸구나. 네가 남긴 연구가 네 딸을 살렸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세아, 고마워요. 예린이를 지켜줘서. 2시간 후 예린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얼굴에 핏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도현은 예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예린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아빠도 여기 계셔. 이제 다 괜찮아. 서윤도 휠체어를 타고 예린 곁으로 왔습니다. 예린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아, 아빠야. 미안해.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보였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아의 사랑이, 서윤의 헌신이, 도연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도연은 예린의 손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에 형광등이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옆에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예린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도연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예린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예린아, 깨어났구나. 정말 깨어났어. 도연은 예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도연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예린을 검진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눈을 확인하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의사의 말에 도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예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병실이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어디 있어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 병실에 계셔. 아빠도 치료받고 계시는데 곧 만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도 아프세요? 많이 아프셨어. 하지만 이제 나아지고 계셔. 예린이 덕분이야.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서윤도 회복 중이었습니다. 예린에게 혈청을 준 후 많이 약해졌지만 영양제와 수액을 맞으며 천천히 기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휠체어를 타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서윤은 고집했습니다. 제 딸을 보러 가야 합니다. 당장 가야 해요. 결국 서윤은 휠체어를 탔습니다. 간호사가 밀어주며 예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보는 딸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예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수척하고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빠져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사진 속 그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휠체어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서윤은 침대로 다가가 예린을 꼭 안았습니다. 예린아. 아빠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서윤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예린도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은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우리 이제 함께야. 도연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박승철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민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서윤을 감금한 증거, 세아의 연구 자료를 훔친 증거, 예린을 학대한 증거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정민이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피고는 한서윤 씨를 5년간 불법 감금했습니다. 윤세아 박사의 귀중한 연구 자료를 훔쳐 제약회사에 판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예린 양을 방치하고 학대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도연은 승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승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으며 어린아이의 생명까지 위협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승철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의가 바로 선 것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정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정민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민은 이 사건을 잃어버린 가족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동학대 절대 안 됩니다. 윤 회장님과 예린이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달 후 예린은 퇴원했습니다. 도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가득했고 거실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예린은 처음으로 진짜 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린아,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내 방도 따로 있어. 도연이 2층으로 예린을 데려갔습니다. 분홍색 벽지로 꾸며진 예쁜 방이었습니다. 새 침대, 새 책상, 새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내 거예요? 그럼 다 내 거야. 예린은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도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도연은 별채를 서윤의 공간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윤은 그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학교에 복학하는 날이었습니다. 도연과 서윤이 함께 예린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예린은 새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흰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였습니다. 새 가방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예린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예린아, 오랜만이야. 어디 아팠어? 응, 조금 아팠어. 이제 다 나았어. 다행이다. 그런데 예린아, 내 아빠는 뭐 하시는데? 예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연구원이에요. 할아버지는 회장님이에요. 우와, 진짜? 응. 우리 아빠는 사람들 살리는 연구를 해. 친구들이 부러운 듯 바라봤습니다. 예린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과 서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위, 우리 예린이가 정말 씩씩해졌어. 네, 장인어른. 제가 지키지 못한 시간들을 이제라도 채워야죠. 그래, 우리 함께 채워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결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딸 윤세아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윤세아 희망재단입니다.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사위 한서윤 씨가 이사장을 맡을 것입니다. 제 딸이 남긴 연구를 이어받아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회의실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세아의 기일이자 생일이었습니다. 도현과 서윤 그리고 예리는 함께 묘역을 찾았습니다. 1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과 달리 오늘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세아의 비석 앞에 국화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예린이 먼저 비석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아빠도 찾았어요.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서윤이 무릎을 꿇고 비석에 이마를 댔습니다. 세아,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연구가 예린이를 살렸어요. 당신은 죽어서도 엄마였어요. 영원한 엄마예요. 도연은 비석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야, 아빠가 이제야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됐구나. 너무 늦었지. 하지만 네가 남긴 가족은 아빠가 꼭 지킬게. 약속한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세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단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도연이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묘역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린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요. 예린이 학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재미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말했습니다. 서윤도 재단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연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예린을 재운 후 도현과 서윤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세아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위, 이제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거야. 세아가 못다한 일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지. 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이제 제대로 된 가족이 된 거지.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세아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아야,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한다. 네가 만들어준 이 가족과 함께.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할게. 사진 속 세아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